오늘 주제는 넷플릭스라는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데요. 넷플릭스는 유튜브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업이지요.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개 국가에 진출해서 2억 7천만 명으로부터 매달 구독료를 받고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랍니다.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는 현재 우리 돈으로 4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넷플릭스의 설립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죠. 하지만 헤이스팅스는 1997년 넷플릭스를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답니다. 도산 위기까지 몰린 순간도 여러 번 있었죠. 사실 지금도 위기랍니다. 스트리밍 패권을 놓고 디즈니, 아마존, 애플 등 세계 최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누가 승자가 될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답니다. 자, 그럼 세계 최대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1960년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요. 집도 중산층 이상으로 살았고 공부도 잘했답니다. 보든 칼리지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로 석사를 했죠. 그의 젊은 시절 이력에서 특이한 점 하나만 말씀드리죠. 헤이스팅스는 대학 졸업 후에 평화봉사단, 즉 피스코에 지원을 한 것인데요. 피스코 파견으로 2년 동안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로 가서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피스코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봉사단체인데요. 매년 수천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피스코를 통해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으로 나가서 봉사를 한답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한국에도 많이들 왔었답니다. 헤이스팅스는 나중에 성공한 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절 피스코 봉사를 간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더군요.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헤이스팅스는 주머니에 $10만을 갖고 아프리카 여기저기를 히치하이킹을 해본 뒤에는 창업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말하더군요.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피스코에서의 고생을 통해서 그는 창업에 필요한 근성을 길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헤이스팅스는 스탠포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몇 년 동안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1991년 퓨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창업하는데요. 이 시절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들 중에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한 사람이 정말 많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개발한 이 회사는 1995년 상장에 성공한답니다. 나이 35살에 헤이스팅스는 백만장자가 된 것이죠.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한 일간지 일면에 그의 사진과 기사가 실렸죠. 하지만 이후에 그의 회사는 몇 차례 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헤이스팅스는 자진해서 회사를 떠난답니다. 회사의 성격상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 결정은 아주 잘한 결정이었답니다. 그리고 약 2년 뒤인 1997년 넷플릭스를 창업한답니다. 당시 닷컴 회사 중에 가장 주목을 받던 회사는 온라인으로 책을 팔던 아마존이었죠. 헤이스팅스는 자신은 온라인으로 무엇을 팔지 약 2년 동안 고민한 것인데요. 고민 끝에 찾은 사업 아이템이 인터넷과 우편을 활용해서 영화, DVD를 대여해주는 사업이었죠. 당시 대부분 소비자들은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비디오 대여점을 보유한 블록버스터에서 VHS 영화 테이프를 빌려보고 있었답니다.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의 사업을 온라인으로 수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것이죠. 소비자는 점포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넷플릭스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여할 영화를 클릭하고 넷플릭스는 우편을 통해서 영화 DVD를 배송한다는 것이었죠. 영화를 다 본 고객은 DVD를 선불 반환 봉투에 넣어서 넷플릭스로 발송한다는 비교적 간단한 아이디어랍니다. 당시는 DVD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DVD 영화 종류도 9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블록버스터의 VHS 테이프와 차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넷플릭스 사업에 대한 초기 시장 반응은 사실 꽤 괜찮았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사업 개시 첫 달 매출이 94,000달러였는데요. 이 중에 딱 1,000달러만이 DVD 대여 수입이었고 나머지 93,000달러는 DVD 영화 판매였다는 점인데요. 넷플릭스는 고객에게 DVD 영화를 구입하면 25달러, 대여하면 4달러로 요금을 책정했죠. 넷플릭스는 대부분 고객들이 대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99%의 매출이 DVD 판매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존의 제프리 베조스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합니다. 넷플릭스를 인수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온라인 책 판매로 상장에 성공한 베조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으로 판매 제품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죠. 베조스는 인수 가격으로 2천만 달러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설립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비교적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겁니다. 베조스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아마존은 곧바로 자체 DVD 판매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최대 경쟁자가 될 것임이 자명했죠.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각을 권유했답니다. 하지만 헤이스팅스는 매각을 거절하고 대신 베조스와 협상을 한답니다. 협상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DVD 판매는 아마존, DVD 대여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하기로 신사협정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협상은 아마존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넷플릭스 매출의 대부분은 DVD 판매였기 때문에 아마존과의 협상 이후에 넷플릭스의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답니다. 그런데 아마존과의 협상 이후에 도산 위기에 몰린 넷플릭스를 부활시킨 사건이 일어난답니다. 1999년 말 넷플릭스는 정액 구독료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변경한답니다. 매달 20달러의 구독료를 내면 영화 DVD 4개를 먼저 보내주고 4개 한도 내에서 무한정 DVD를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대여 방식을 변경한 것인데요. 지금은 많은 온라인 사업자가 정액 구독료 방식을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방식이었답니다. 당시 블록버스터 이용 고객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 연체료였다고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테이프를 반환하지 않으면 블록버스터는 고객에게 연체료를 청구했죠. 당시 블록버스터는 연체료 수입으로만 연간 1조 원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넷플릭스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것이었는데요. 정액 구독료 방식에는 연체라는 개념이 아예 없지요. 헤이스팅스는 구독료 방식에 대한 영감을 헬스장에서 얻었다고 하는데요. 헬스장은 운동을 매일 가는 사람이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이든 매달 30달러를 청구하죠. 고객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답니다. 연체료에 항상 불만이었던 상당수의 블록버스터 고객이 넷플릭스로 이전을 한답니다. 하지만 이런 축제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한답니다. 2000년 인터넷 버블이 터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도산을 하지요. 이 시절 인터넷 기업들 정말 어려웠답니다. 넷플릭스도 예외가 아니었답니다. 헤이스팅스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블록버스터를 찾아가서 넷플릭스 매각 협상을 벌이는데요. 하지만 당시 넷플릭스 연간 매출액 규모는 500만 달러인 반면에 블록버스터는 60억 달러였죠. 100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가 찾아갔으니 얼마나 홀대를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협상은 결렬됐죠. 이제 남은 카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의 3분의 1을 해고했죠. 이때부터 넷플릭스에는 스타가 아니면 자신이 알아서 회사를 나가는 치열한 기업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넷플릭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주지만 해고가 일상인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답니다. 헤이스팅스 본인부터 고생을 엄청 해서 무시무시한 기업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2007년 넷플릭스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온답니다. 스트리밍이라는 영상을 소비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것인데요. 초기에는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DVD 구독자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일종의 보너스 형태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넷플릭스가 유일한 스트리밍 회사였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를 보유한 업체들로부터 비교적 저렴하게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었죠.
스트리밍 방식은 DVD 대여와 비교해서 몇 가지 결정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최대 강점은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일 겁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나라라면 큰 비용 투자 없이 바로 진출할 수 있죠. 스트리밍 방식은 구독자 증가에 따른 비용이 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죠. 스트리밍의 강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스트리밍 방식에서는 사업자가 개별 고객에게 1대1로 컨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의 시청 행위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예컨대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끝까지 보고 어떤 영상을 중간에 그만 보는지 알지요. 이런 정보를 분석해서 각 고객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속편 영상 제작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구독 모델은 출시와 함께 그야말로 대박이 난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혜택이랍니다. 그것도 한 달에 영화 한 편 정도 보는 비용으로 말이죠. 스트리밍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2010년 블록버스터는 결국 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한때 미국 500대 기업으로 10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던 골리앗이 다윗의 스트리밍 공격을 받고 도산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축제 역시 얼마 가지 못한답니다. 스트리밍 방식의 잠재력을 목격한 경쟁 업체들이 앞다퉈 시장에 진출하지요. 여러 미디어 회사가 연합해서 만든 훌루를 비롯해서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막강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출한답니다. 특히 막강한 자본력과 엄청난 양의 영상 콘텐츠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쟁 업체들은 넷플릭스의 생존을 위협할 만하지요. 넷플릭스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다시 한번 승부를 건답니다. 2011년 넷플릭스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자체 제작 컨텐츠에 무려 1억 달러를 투자한답니다. 50만 명에 해당하는 넷플릭스 구독자가 2년 동안 넷플릭스 구독을 해야 제작비 본전을 건질 수 있는 위험한 배팅이었죠. 하지만 이 승부수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헤이스팅스는 스트리밍 전쟁의 최종 승자는 결국 고객을 사로잡는 컨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견해에 저도 동의한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매년 20조 원이 넘는 돈을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현재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이 막대한 투자금을 주로 증자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헤이스팅스의 넷플릭스 보유 지분은 현재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스트리밍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헤이스팅스를 응원하는 편이랍니다. 이유도 간단합니다. 지난 30년 넷플릭스 생존을 위해서 진지하고 처절하게 싸워온 그의 모습이 보기 좋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